네, 안녕하세요. 10월 2일 토요일 유클리드와 비유클리드 기하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채널지기 선생님께서 이제 조인을 하셔서 약간 뭐 질문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같이 이렇게 디스커션을 좀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은 뭐 김민기 선생님 먼저 해보시겠어요? 같이 네 질문이 있으신 거를 네,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뭐 답변도 듣고 디스커션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 잠시만요. 아, 저는 슬랙에도 글을 남겼었는데, 일단은 제가 일전에 한번 발표를 했었던 파푸스 정리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교수님의 관점이 나왔던 설명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음, 사형평면에서의 어떤 거리에 관련돼서 조금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게 이제 사형평면을 그냥 그 완전 똑같진 않지만 상반 구면처럼 간주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무한 직선이 나오는 부분만 조금 조심해서 해서 그 구위에서 우리가 거리를 혹시 하면 되지 않나. 그러면 그 거리가 보통 우리가 거리로서의 그게 잘 작동하는가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하고 그다음에 파푸스 정리 같은 거 이제 파스칼의 정리하고 이런 걸 보니까 공선적인 것들을 이제 보니까 행렬식을 구할 때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행렬식을 구할 때 그런 조합적인 것하고 그러니까 기호들이 상당히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행렬식의 정의에서 그 사인이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가 있는데, 혹시 그것들이 또 이제 파스토스 정리와 어떻게 연관돼서 그 안에서 또 어떤 기하적 의미가 있지는 않은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요건 이제 사양 기하 공부를 하면서 이제 조금 어려움을 느끼면서 이제 하는 질문인데, 이제 사양 기하를 배우면서, 어떤 기하학적인 해석을 할 때, 이게 좀 상당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하다 보면, 좀 틀릴까 봐. 그래서 이제 혹시 그 틀린 걸 제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또 오개념이 좀 더 깊어질까 봐.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게 좀 걱정이긴 해서 좀 스스로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뭐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뭐 공부하는데 꿀팁이나 뭐 그런 것들 조금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배동선님까지 질문들을 좀 다 듣고 얘기 나누면 어떨까 합니다. 아, 네네. 저는 이제 그 최근에 상대론 쪽으로 조금 상대론이랑 뭐 로렌츠 변환이랑 민kov스키 시공간 뭐 이런 쪽으로 조금 공부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민kov스키 시공간에서 이제 시공간 간격 인터벌을 정의를 할때 뭐 보통 이제 3차원에서 우리가 공간에서 어떤 두 점 사이 거리를 정의를 할 때는 그냥 제곱을 다 더하는데 그 민콥스키 시공간에서는 시간 쪽은 또는 이제 시간 쪽을 플러스로 하면 공간 쪽은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제곱을 해서 더하잖아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약간 왜 굳이 마이너스를 붙이지? 라고 그 마이너스 붙이는 거는 사실 허수가 들어가는 건데 왜 허수 쪽으로 좀 생각을 하지라는 게 근데 그게 사실은 불변량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는 뭐 알겠거든요. 근데 그보다 좀 더 뒷배경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네, 그걸 이제 또 질문을 하고 싶고 그리고 그 정경훈 교수님께서 이제 사원수 관련해서 되게 좋은 이제 설명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 뭐죠? 그거랑 이제 뭐 로렌츠 변환에서 뭐 그런 것들이랑 좀 관련이 있어 보여서 그래서 일반 상대론 같은 거를 이제 기술을 할 때도 이제 상원수 같은 걸 쓰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뭐죠?
블랙홀에서 양자역학이랑 일반 상대론이랑 좀 충돌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융합이 잘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약간 사원수를 쓰면 좀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도 좀 들어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혹시 그 최경 선생님은 전시하시면서 혹시 기아 관련해서 혹시 약간 좀 꼭 질문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 좀 어떤 측면들을 좀 쓰셨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만 공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 어, 제 전시는 일단은 협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생물학, 약학을 하시는 박사님과 전시를 했고요. 그래서, 음, 어, 그 전시에 그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약물이 인체에 들어가서 인체에 일어나는 세포와 세포 내에서 어떤 분자들의 활동 같은 거를 관찰을 하고 약물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나가는 좀 그런 동화 같은 스토리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거를 시각화하는 데 있어서 그 인체 의 형상, 그리고 인체가 하나의 엔티티 전체라고 본다면 그 안에 뭐 세포가 있고 분자가 있고 그런 걔네들이 겹겹이 계속 작은 존재들이 계속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형상을 시각화하는 데 있어서 제가 여기서 들었던 구면 기하 같은 거를 많이 활용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 뭐 정경우 선생님께서 반전원 같은 거를 설명을 해주실 때, 뭐, 그걸 이제 구에 대입을 해서 구의 표면이 이렇게 반전되면서 이제 곡면들이 서로 휘면서 이제, 어, 그 내부와 외부가 뒤바뀌기도 하고 그런 형상을 이제 기하학 공부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고 실제로 그거를 모델링 할 때도 그 다 수식을 이용해서 코딩으로 모델링을 했고 그 모델링 하는 기술적인 과정에서도 어, 음, 지금 요 기아 스터디를 하면서 들었던 뭐 것들이 도움이 되었죠. 그게 사실 3D 모델링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뭐 한다던가 그런 게 제가 막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회전이 된다? 그런 걸 좀 아니까, 이게, 그 배운 수식을 제가 정확히 적용하진 않더라도, 그게 왜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회전이 되는구나. 그리고 그 면들을 다 거의 다 삼각함수로 했는데 그 삼각함수를 쓰는 데 있어서도 사실 그게 뭐 어쩌면 뭐 이렇게 저희 했던 정경 선생님께서 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렇게 파이로 돌고 세타로 돌고 두 방향 이렇게 두 각의 어, 그런 그 세타와 파이어 회전량에 따라서 그 뭐 각의 속도에 따라서 버틱스 점들이 찍히고 네, 그런 거를 이해하면서 모델링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죠. 음, 네, 음. 감사합니다. 어, 그 좀 두서없을 수 있겠는데 그 나온 얘기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큰 그림으로 좀 함께 좀 아우를 수 있도록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일단 제일 처음에 가장 중요한 얘기부터 좀 하고 싶은데 그 기하의 어떤 그 이제 종류에 대하여 그 어떤 제 개인의 생각에는 기하학자들은 요 정도의 기본적으로 그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기하는 몇 개가 있는데요. 물론 그 기하 앞에 붙을 수 있는 형용사들은 사실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도 아주 큰 범주에서 구분을 한다고 했을 때 제 개인의 생각에는 한 네 종류인 것 같아요. 기하를 한다라고 말하면 그리고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여기서 예외는 없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이제 그 정말로 이제 수학자로 일하는 사람 중에서 그 어떤 지오메트리를 하냐라고 하면 여기서 일단 제가 약간 단어를 좀 정확하게 쓰고 싶은 게 좀 사실 관계가 있긴 하지만 토폴로지랑은 좀 구분하는 거고요. 일단은 그 정말 직업 수학자로서 기하를 하는 경우는 네 부류로 사실은 분류가 돼요. 이게 이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가 미분기하. differential geometry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그 참 요새 이쪽도 큰데
그 사교기야, 심플렉틱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게 있고, 한국에는 포항에 IBS가 있습니다. 오영곤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그리고 뭐가 있냐면 대수기하가 있습니다. 알제브레이크 지오메트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플렉스 지오메트리, 복소기하. 그리고 대전 쪽에 그 황주문 교수님을 토대로 한 이제 그 IBS 센터가 역시 있죠. 그래서 그 물론 여기서 이제 각각의 기하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그 정의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기는 해요. 그 각각의 맥락들에 맞춰서 정의들은 등가가 아닌 여러 정의들이 있어요. 미분기하란 무엇이냐, 뭐 사교기하란 무엇이냐, 뭐 대수기하란 무엇이냐, 뭐 복속이란 무엇이냐, 이것들은 그 청중에 따라서 그리고 전문가들의 선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고, 이 각각들은 그 전문가들 선에서 완전히 각각의 그 우주라고 보시는 게 거의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다 질문하신 것들은 이거 안에서 뭔가 이제 들어가는 얘기들이라고 보시면 다 맞고요. 다 맞고, 그래서 이 체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지금 나온 질문들의 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김민기 선생님께서 하신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일단 지식 이전에, 그러니까 다 지금 그 부분을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식 자체도 요긴한 면도 있지만 요긴뿐만 아니라 좀 재밌다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재미랑 관련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근데 내가 알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이제 오 개념이나 이해를 잘못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고, 당연히 그거는 필연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질문이 있는 거죠. 어떤 기준하에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물론 사람마다 다 다양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어떤 전체주의적으로 아울리겠다는 그 의미는 아니고, 그 다양성들을 내 다양성을 이제 나도 하나의 다양성으로서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는 중요한 문제가 맞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제 개인의 생각에는 답은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기하를 공부한다고 하면 공감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의미에서요. 하나는 되게 웃기는 말이지만 그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이에요.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은 어떤 거냐면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직선과 원이라는 기하학적인 대상을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었어요. 이게 한 가지 기준에 해당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말씀드리는 게 기준이 세 가지인데, 그래서 먼저가 10대 때 우리가 배웠던 기하랑,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제가 말하는 센스는 직선과 원을 지칭하는 건데, 어떤 센스인지를 좀 말씀드리자면 다음 것 같아요. 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한 가지 2차 곡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지금 수능 범위를 잘 모르지만 제가 배웠을 때는 원, 포물선, 쌍곡선, 타원에 대해서 다 2차 곡선의 하나로서 전 고등학교 때 배우기는 했었거든요. 그리고 직선과 몇 점에서 만나냐라는 게 분명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를 보실 수가 있냐면 허수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판별식을 가지고 이게 근이 몇 개냐라는 걸 논하는 과정에서 허수의 존재성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이 관점을 동의하신다면 여기서 관점이 지금 이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린 건데요. 두 가지로 갈려요. 어떻게 갈리냐면 저희가 그러면 직선과 기본적으로 어떤 2차 곡선의 관계. 제가 일부러 단어를 포물선이나 원이라고 애매하게 표현하지 않고 2차 곡선을 표현한 이유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사형 기하에서는 같은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자체도 좀 질문으로 섞여 있는 것 같긴 하죠. 어쨌든 사실 합동이 대상에 해당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어떤 근들을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허수를 끌어들이는 거를 필요 조건으로 보느냐는 좀 중요한 문제예요. 허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수체계를 바꿔야 되는 이슈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 제가 답을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는 배동 선생님의 어떤 질문이랑 사실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네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수학에서 우리가 이 어떤 실수를 기준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복소수를 기준으로 볼 것이냐라는 거는 방정식의 해, 그리고 혹은 교점의 개수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로 분기가 되는데, 저희가 좌표 평면을 기본적으로 그릴 때 제가 예전에 설명해 드린 걸 포함해서 우리가 이 다른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형 공간이라는 사형 평면이라는 개념을 상정을 한 것인데, 근데 여기서 사용 평면을 상정하는 방식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로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실수를 기준으로 상정하는 것. 그래서 이걸 보통 Real Projective Plane, RP2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복소수를 기준으로 상정하는 것. 이걸 보통 CP1이라고 부르고, 디멘전이 올라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C1에 대해서는 CP1이 되고 CN에 대해서는 CPN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것들은 다른데, 이것도 기준을 좀 더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아요. 사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뭐도 있냐면 4원수랑 8원수도 있어요.
왜 이 네 가지가 전부인지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 아마도 제가 스펠링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아마 슈리치 티어럼인가 이런데, 제가 필요하면 레퍼런스 찾아볼 수 있는데 그냥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떤 정리냐면요. 슈리치 티어럼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벡터 공간이 주어져 있을 때, 그 기준은 다음 것 같습니다. 그 실수 위에서 벡터 공간이 주어져 있을 때, 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놈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그런데 뭐를 가정하겠냐면, 곱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실수 집합이나 복소수 집합이나 곱셈이 정의가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실수 집합은 두 수 곱해서 절대값을 취한 것과 각각의 절대값 취한 게 같죠. 동의하시죠? 복소수의 경우도 복소수 두 개를 곱해서 놈을 취하는 행위와 각각의 복소수를 놈을 취한 다음에 곱하는 행위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허용하는 벡터 공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수, 복소수, 사원수, 팔원수 이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벡터 공간으로서는 R1, R2, R4, R8 이거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곱셈을 허용하고 그 곱셈이 놈에 대해서 컴패러빌리티가 있을 때, 즉 곱하고 놈을 취하느냐, 곱하고 크기를 재느냐, 크기를 재놓고 곱하느냐가 같아지는 거는 슈리치 티어럼에 따르면 분류로서 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기하적인 양을 생각할 때 벡터의 크기를 재는 게 필요한 그 맥락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건 사실 배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죠. 그러면 수체계로서 들어오는 건 그래서 실수, 복소수, 사원수, 팔원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리는 휴리시 티어럼이라고 불러요. 휴리시 티어럼 이것만 있는 거 아닌데 아마 제가 그리고 단어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리얼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랑 컴플렉스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쿼터니어닝 프로젝티브 스페이스가 있고 옥토니어닝 프로젝티브 스페이스. 그래서 그 수체계 분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포뮬레이션이 되어 있는 것은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학이 나중에 바뀌고 나서도 바뀔 수는 없는 거예요. 이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어떤 구조 자체를 기준을 바꾸지 않는 한, 그래서 일단은 이게 수체계를 기준으로 하는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고요. 혹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직선과 이차곡선이 만나는 관계를 허수가 들어오니까 복소수가 들어온다라고 제가 설명한 거는 사실은 미스리딩 면이 있고, 사실은 여기다가 맥락에다가 사원수랑 팔원수도 끌어들여도 돼요. 그래서 이것들은 장점과 단점의 문제로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마치 실수랑 복수를 놓고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을 받기가 되게 좋잖아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 네 가지 다른 세계관이 있다고 보시는 것이 수학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거나 1번으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직선과 이차곡선이 만나는 이 교점을 기술하는 거에 대한 일반화로서 가는 것이 한 가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일반화에 대한 수체계를 쓰는 것은 실수, 복소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원수랑 팔원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준으로서. 이거는 기준으로 못 바꿔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분류 기준이 있다라는 이 수체계 분류를 토대로 해가지고 얘네들을 역설한다는 의미이고요. 물리에서는 이 네 가지를 다 씁니다. 참고로. 그리고 네,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할 얘기 너무 많지만 일단 그렇다 치고, 자, 두 번째 기준은 이제 뭐가 되냐면 리만의 수학이 들어와야 돼요. 기준에 있어서. 리만의 수학이 들어온다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리만 서피스를 생각한다는 뜻이고요. 이게 왜 중요한지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리만의 수학이 들어온 시점부터 현대 수학이 시작이 되어요. 예를 들어 뭐 리만 적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어떤 수학의 기준으로서 만약에 이 기하를 논하는 거죠. 물론 리만 기하도 있긴 합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리만이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 의미는 아니고, 그 기준으로서 누가 반드시 기하의 기준 안에 반드시 들어와야 되냐면 리만이라는 사람은 반드시 그 기준 안에 들어와야만 돼요. 그런데 리만이 그러면 그 기준 안에 들어온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냐? 라는 거를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그, 포멀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포멀하게는 컴팩트 오리엔터블 서피스는 언제나 알제브레이크하다. 라는 게 포멀한 스테이트먼트이고요. 뭔 헛소리인지를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러니까 이 오리엔터블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메비우스 밴드나 이런 굉장히 이상한 사항들을 배제한다 정도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클라인병이나 이런 것들만 오리엔터블이라는 말을 오리엔터블의 정의가 뭐지 간에 굉장히 이상한 공면들만 좀 배제된다 정도의 느낌으로 갖고 계셔도 족한데, 기본적으로 2차원 공면은요 언제나 다항식의 해집합입니다.
이거 굉장히 센 주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 오리엔터빌리티라고 하는 조건이 걸리긴 해야 되는데 컴팩트란 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컴팩트 오리엔터블이면 그러니까 이제 꽉 차 있는 그런 곡면이면 반드시 다항식 해집합입니다. 이게 리만의 수학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함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세계관이 다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R3에서 적당히 컴팩트한 곡면을 함수의 그래프로서 생각하시면 사실은 이미 다항식 해집합이에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좀 더 포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대학교에서 미분기하를 배운다는 거는 1차원 곡선과 2차원 곡면. 여기서 1차원, 2차원은 실수를 기준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를 배우는 것이 대학교에서의 학부 미분기하라고 부르는 과목인데 여기서 보통 통상적으로 다루는 물론 여기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메비우스 밴드나 클라인병도 다루기는 해요. 하지만 그런 어떤 오리엔터블이 깨지는 그런 상황과 소위 말해서 컴팩트하지 않은 예시 예를 들어 디스크 같은 컴팩트하지 않은 예시나 바운더리가 없을 때 그런 거를 배제하고 본다면 반드시 이 곡면은 어떤 쉐입에 대한 해석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항식으로서의 해석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게 그 어떤 쉐입에 대한 해석과 다항식을 토대로 해서 대수학으로 가는 거에 대한 그 중간 길목의 가장 중요한 예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분기하를 공부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나 대수기하를 공부한다고 말하는 사람의 가장 쉬운 예시는 컴팩트 오리엔터블 서피스거든요. 그래서 이게 복소수위에서는 1차원으로 봅니다. 실수에서는 2차원이지만 복소수는 1차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예시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다 셋업이 되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형 그 아까 이제 그래서 김미애 선생님께서 하신 질문의 결로 돌아가자면 다음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사형기하라는 걸 토대로 해가지고 보는 관점이 재밌다는 말을 할지인데 일단은 선택지는 그래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실수를 기준으로 볼 것이냐, 복수를 기준으로 볼 것이냐, 사원수를 기준으로 볼 것이냐, 팔원수를 기준으로 볼 것이냐라는 거는 이거는 장단점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각각 다른 세계관으로 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리만의 수학에 들어오는 시점에서는 리만이 이 작업들을 복소수위에서 했습니다. 여러 이유에서 이게 여러 가지들을 용이하게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다른 게 나쁘다라는 결에서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냥 다른 세계관이라고 보시는 게 수학적으로는 사실 정확하게 맞는 워딩입니다. 그래서 복소수위에서 기술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게 다항식의 해집합에 대한 해석과 쉐입에 대한 해석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공존하게 되는 게 한 가지 중요한 이해의 단서가 되고요. 그 얘기는 저희가 지금 유클리드 기하의 대상들을 사형 기하의 대상으로 본다라는 것도 이 관점을 가지고 보아야 쉐입을 가지고 보는 관점과 대수학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 두 가지가 공존하는 이게 가장 표준적인 대수기하로 가는 길이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실수, 사원수, 팔원수가 나쁘다는 의미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들은 그 자체로 디벨롭이 현재도 수학계에서 되어가는 방향인데 복소수가 가장 많이 이해가 되어 있어요. 여러 이유에서.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그러니까 2차 곡선과 그 직선이 만나는 거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허수가 가장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가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제가 좀 어떤 걸 조심해서 말씀드린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필요 조건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먼저 그 방향을 토대로 해서 리만이 가장 그걸 많이 발전을 시킨 거에서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기준에 해당하는 거는 내가 지금 어떤 보는 명제가 있으면 그거를 어디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냐면 컴팩트 오리엔터블 서피스로 가지고 가시면 되고 이 말은 포멀하게 다시 얘기하면 리만 서피스라고 부르면 맞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데피니션에서 컴팩트 오리엔터블 리마니안 서피스라고 부르는 것과 리만 서피스는 수학적인 정의는 사실 다르거든요. 수학적인 정의는 사실 결국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동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동형이 된다는 건 굉장히 비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두 번째 기준에서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게 그 리만의 수학이 들어오는 맥락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채널에서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리만의 수학과 그래서 리만의 수학을 가지고 그 이제 미분기하 사이드를 강조하면 리만의 복수 함수론이 나옵니다. 이게 제가 채널에서 리만의 어떤 복수 함수론으로 리만의 복수 해석으로 설명하고 있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그 기본적으로 FTC에서 출발해서 선적분을 가지고 실제로 그게 어떤 가우스 보넷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해서 복소함수론으로서 왜 이 얘기들을 소위 말해서 벡터 번들의 무슨 뭐 섹션을 토대로 해서 가우스 보넷이 어떤 뜻이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미적분하게 기본 정리를 가지고 제가 복수해서 강의에서 얘기를 해놨던 거예요. 배동생도 그 자리에 계셨었고 그리고 지금 현지 채널 시작된 그래서 이 라인은 리만 서피스에 대해서 쉐입에 대해서 논하는 방식에서 복수 해석을 벌어들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채널에 진행되는 대수학의 아름다운 시간은 이거를 이쪽 그 쉐입에 대한 얘기 다 버리고 이쪽 얘기를 다 버리고 이거가 리마니안 서피스가 그러니까 뭐라 말씀드냐면 폴리노미얼의 제로셋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수 사이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대상인데 코끼리를 그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의 관점에서 똑같은 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은 그 적어도
이제 재생은 세 정도의 기하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추구점이 되어지는데, 미분기하는 추구점이 아니에요. 미분기하는 복소를 보통 그렇게 선호하지 않거든요. 여러 이유에서. 복소는 굉장히 센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분기하는 사람들은 조금 별개가 되고, 그 대수기하, 복소기하, 사교기하라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의 가장 기준이 됩니다. 리만 서피스를 기준으로 이해한다. 리만 서피스 기준으로 쉐입에 대한 이해랑 그 폴리노미알의 자료셋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가는 라인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쪽 이해가 다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많은 라인이 됩니다. 어떤 대수적인 해석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건데 그거를 쓰는 도구도 완전히 다를 수가 있고 실제로 다릅니다, 전혀. 하지만 그 다루는 대상과 알고자 하는 구조라는 점에서는 이 도구가 다르다는 거지 알고자 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디벨롭이 달라지냐면 이 가장 어떻게 보면 컴플렉스 기준으로 디멘전의 1인 상황이 제일 쉬운 상황이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지간한 게 다 된다라고도 사실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거에 맞는 도구들을 가지고 그거에 맞는 추상화로 가면서 각각의 다른 세계관이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기하는 다 달라요. 미분기하, 대수기하, 예를 들어 사교기하, 복소기하 이것들은 각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각각 다 우주적인 세계관입니다. 이것들을 모두 알고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약간 얘기이지만 그럼에도 이게 오버랩으로 만나는 거는 기본적으로 리만 서피스에서 오버랩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대화의 기준, 리만 서피스는 어떤 기하라더라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언어가 잡혀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입장이고 이 관점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스탠다드하게 기하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표준적인 관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할 때 명제가 이해가 안 가면 일단 리만 서비스로 도망가신다는 뜻이고 그래서 실제로 저는 채널에서 복수 해석이나 대수하게 하는 다음에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예시를 드는 게 S2나 토로스를 봐라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기준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누구의 수학을 끌어들여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제 수학이 발전하는 건 기본적으로 대가와 그 대가가 이제 만들어 놓은 수학적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발전하는 그 라인들이 되어져서 세 번째 라인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로센딕의 수학으로 가야 됩니다. 알렉산더 그로센딕.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발전했냐면 먼저 이제 19세기에 이제 가우스가 먼저 이제 굉장히 어떤 여러 위대한 업적들을 쌓고 그 어떤 가우스의 문화에 있었던 리만으로부터 이 많은 세계관들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리만이 역사적으로 발견한 건 뭐냐면 어떤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 리만의 업적입니다. 리만이 복소함수론을 토대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공면에 대한 기하가 결국 대수적인 구조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힌 거예요. 그게 리만의 업적이에요. 그래서 이 토로스라고 하는 대상 자체가 물론 결국엔 어떤 리만 전에도 바이어스트레스나 이런 사람들 토대로 해서 어떤 이제 소위 말해서 토로스를 타원 곡선으로 적는 법들은 알고 있었지만 리만은 이 어떤 기본적으로 타원에 대한 이 어떤 궤도를 기술하는 어떤 이 차원적 분 이 이면에 사실은 기하적 구조가 들어가 있고 더 나아가서 보통 기하적 구조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 이게 대수적인 등가 데이터를 시사한다는 사실 등가인 거를 사실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포멀하게 표현하면 리만 로크 티어럼이라고 불러요. 물론 사실 여기서 크레딧은 리만 로크 티어럼을 부르면 사실 로흐한테 좀 더 줘야 되는 게 맞기는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어떤 리만 자체의 어떤 크레딧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컨트리뷰션이 워낙 이 세관 자체가 크기 때문에 리만 로크 티어럼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리만 로크 티어럼에는 어떤 게 다 녹아 있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한국 커뮤니티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다이버시티의 문제인데 복소를 공부한 사람이 한국에 거의 없다 보니 보통 어떤 식으로 가르치게 되냐면 미분기하를 가르칠 때 미분기하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1차원 곡선과 2차원 곡면이 있고 2차원 곡면에서 제가 지금 말한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리엔터블 컴팩트일 때만 준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정리가 가우스 원의 정리예요. 물론 이게 컴팩트 오리엔터블일 때만 먹힌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정리가. 근데 이 경우를 가지고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S2, 어떤 2차원 구나 토러스가 있을 때 이거를 점선면을 가지고 삼각화를 다 합니다. 기본적으로 최경 선생님이 가끔 이제 보여주는 블렌더를 가지고 보여주는 게 이런 거가 이제 트라이앵글라이제이션의 작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점의 개수랑 에서 선의 개수를 빼고 면의 개수를 더하면 어떻게 트라이앵글라이제이션 하든지 간에 그러면 이 개수가 불변으로 똑같고 이걸 저희가 보통 오일러 지표,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학부 미분기에서 보통 어떻게 가르치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가우시안 커베이처라는 양이 쉐입에 의한 불변량이고 그러니까 쉐입이라는 거는 각 탄젠트 스페이스의 이너 프로덕트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배동 선생님의 질문으로 나중에 이걸로 돌아갈 건데 쉐입을 본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의 각 점마다 탄젠트 스페이스를 세워서 거기서 이너 프로덕트가 쉐입을 이걸 다 모든 포인트에서 반복하는 방식으로 쉐입을 결정한다. 이게 가장 메인스트림에 해당하는 미분기의 어떤 철학적 생각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 기준이 되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가우시안 커베이처, 가우스 공률. 그래서 가우스 공률을 가지고
그 어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내재적인 양인데 사실 이것도 공부해야 되는 중요한 거는 맞고요. 그리고 보통 이게 학부모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가우시안 공률을 적분해가지고 2파이로 나누면 이게 정확하게 점의 개수 빼기 선의 개수 더하기 면의 개수로서 오일러 지표가 되어서 그래서 이게 미분기하적인 양과 위상수학적인 양과 조합론적인 양이 관계가 있다라고 보통 가르쳐요. 보통 여기까지만 배워도 잘 배우는 거는 맞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를 누락하는 거예요. 어떤 거를 누락하는 거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컴팩트 오리엔터블 서피스는 뭐라고요? 다항식의 해집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보는 모든 데이터는 다항식 안에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미분기야 위상수학 조합론을 가지고 보는 양이 왜 다항식에 녹아 있는지까지를 보아야지 이게 사실 온전한 이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녹아 있는 게 리만 로우 티어럼이라고 하는 거에 녹아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이유가. 그러니까 보통은 그래서 제가 왜 빠져 있다고 얘기하냐면 학부 미분기를 가르칠 때 복수 해석의 관점에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리만 로우를 설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점선 면의 관점에서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보게 되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뭐여야 되냐면 공간 위에서 그 공간의 섹션을 표현하는 번들이 주어져요. 제가 좀 일부러 팬시한 용어들을 조금 여기서 언급했는데 뭐를 표준적으로 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공간이 주어져 있으면 공간이 주어져 있는 건 대수적으로는 린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공간 위에서 이 공간의 벡터장이나 미분 형식을 표현하는 그 어떤 번들이 주어져요. 번들은 대수적으로는 마줄이에요. 그래서 그 마줄의 정보를 가지고 이것들이 마줄의 그 결국에는 그 쿨 디멘전 이런 양으로 다 표현되는 거 다 다항식의 해집합으로 개수나 차수의 데이터로 다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어야 제가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직선과 원이라고 하는 거를 방정식과 기하를 연결하는 라인에서 표준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왠지 미분기하를 배우게 되면 이런 어떤 대수적인 이해랑 기본적으로 그리고 보통 이제 어떤 갈로아 티어리나 이런 거랑 이해가 무관하게 가는 이유는 리만의 복소 함수론을 토대로 해가지고 리만 로크 티어럼을 끌어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그래서 이제 그 채널에서는 제 이 두 가지를 다 각각으로 강조하는 편입니다. 리만 설피스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 두 가지 예들을 다 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기준인데 세 번째 기준 다시 가면 그러면 알렉산더 그로샌딕은 어떤 일을 했냐? 이거를 반대로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리만이 한 웍은 뭐냐면 기하학적인 구조가 대수적인 구조를 시사한다는 것이고요. 그 거기서 그 알렉산더 그로샌딕이 한 가장 중요한 거가 뭐냐면 공간이라는 개념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 채널에서는 보통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 우리가 스페이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기다가 적어도 그 형용사로 쓰면 위상 공간이라는 단어를 넣거든요. 그로샌딕은 이거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컨트리뷰션으로는 리만은 대수적 구조랑 기하적 구조가 같다는 거란 거예요. 그로샌딩은 뭐 하냐면 여기서 추상화를 가는 방식으로 해서 공간이라고 하는 걸 뭘로 바꾸냐면 카테고리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해당하는 가장 이제 중요한 워딩이 이거는 보통 수론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표준적인 거가 해당하는데 보통 에딸 사이트라고 불러요. 그 단어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그 보통 이제 이 수질 채널에서 이제 그 수학 공부하시면 예를 들어 위상 공간의 정의 정도는 보통 들어보시게 돼요. 여러 이제 활동들을 자연스럽게 하시면서.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뭐 셋이 주어지면 파워셋이 있고 거기서 서브 컬렉션이 블라블라를 만족한 때 이게 뭐 위상 공간이다 이런 것들을 뭐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돼서 공간이라는 거를 리만의 관점을 가지고 보면 기본적으로 위상 공간 플러스 에디셔널 스트럭처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로샌딕이 만들어 온 세계관은 그거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공간의 개념이 좀 팬시하게 말하자면 매니폴드나 스킴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그 공간과 그로샌딕이 논하는 공간이라는 개념은 공간 개념 자체가 달라요. 물론 그로샌딕이 말하는 거는 그 리만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을 포함하는 세계관입니다. 더 크게 포함하는 세계관이에요. 근데 그걸로 종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큰 거예요. 범위가. 그래서 그 랭귀지로 잡혀 있는 점에서 본다면 이제 이게 어느 기하랑 기본적으로 관계가 되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제가 기하가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미분기하, 대수기하, 복소기하, 사교기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 미분기하는 좀 직관적으로 뭔지 좀 이해가 가죠. 아, 공간이 있고 공간에 포인트 잡고 탄젠 스페이스 주고 거기서 이너 프로덕트 해가지고 쉐입을 논하다. 오케이 오케이. 얘 좀 느낌이 오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그 중에서 대수기 당식의 해집합에 대한 뭔가 기하를 보겠다. 원의 방정 시스템 뭐 그럴 수 있겠다. 약간 느낌이 오실 거고. 그리고 이 중간 과정에서 어떤 게 보이실 거냐면 복소 기하는 이거 복소수를 토대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나 보다. 이것도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것까지는 대충 느낌은 오실 텐데 그럼 사교 기하란 무엇이냐? 라는 거가 사실 논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논해져요. 이게 어떻게 되는 라인이냐면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사교기하 심플렉스 지오메트리가 뭐냐라는 건 굉장히 해야 되는 얘기가 많은 거지만 어디서 오는 거냐면 고전역학에서부터 오고요.
그 클래시컬 메카닉스에서 기본적으로인데 뭐가 기본적으로 어떤 물리학에서 중요하냐면 그 어떤 그 리스트 액션 프린시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기본적인 이 시공간을 어떤 식으로 설명할지에 있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특정 이제 그 코스트 펑션의 그 미니마이징 하는 걸로 기본적으로 기술하는 그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저는 보통 그렇게 설명하는 편이에요.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사실은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은 쉐입이라는 건 좀 다른 얘기죠. 쉐입이 기하적 구조를 결정한다는 게 미분기하고 그 수학적으로는 고전역학을 토대로 해야지 온다라고 해야지 포멀하게 맞는 말인데 저는 사실은 인포멀하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기하적 구조가 사실은 사교 기하인데 이게 그 라인으로 가다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한 문제들이 예를 들어 뭐 끈이론의 어떤 그런 맥락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거기서 풀려고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시공간이 뭐냐라는 것과 상관이 있어요. 배동선 질문이랑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그 시공간의 모델이 기본적으로 그 상대성 이론 여기도 조금 더 말씀 좀 드릴게요. 근데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여러 이제 어떤 그 컨트로버스를 갖고 있는 것도 맞기는 맞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관점이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 번째 기준 그로샌디게 수학이 왜 나오냐, 왜 중요한지를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을 기본적으로 볼 때 이렇게 보내요. 제가 좀 얘기가 좀 여러 가지 한꺼번에 얘기하다 보니까 좀 혹시 꼬이면 좀 그 듣고 싶은 부분들이 좀 강조점 있으면 그 끊고 좀 얘기를 좀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시공간을 기본적으로 볼 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기본적으로 그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을 네 개로 보느냐 아니냐의 문제. 그러니까 이것들의 관계에 대해서 보는 게 기본적으로 민코스키 스페이스를 포함해서 로렌치안 매니폴드가 되는 건데 그거 이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공간을 보는 게 변수를 네 개로 볼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는데 이 아니냐의 문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양자역학적으로 포함해서 미시세계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 미세계를 기본적으로 지칭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스트링 티어리. 그런데 이 기본적으로 이 미시세계에 대한 거는 그래서 히든 디멘전이 있다. 뭐 이런 말들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히든 디멘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분류의 기준으로부터 나오는 모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3디멘셔널 칼라비아오 매니폴드. 여기서 3디멘셔널 복소술 기준으로 얘기해서 실술 기준은 6차원입니다. 그래서 3차원 칼라비아오 매니폴드가 수리물리에서 한 가지 이 히든 디멘전에 대한 후보가 되고요. 다른 하나가 G2 매니폴드라고 하는 그 7차원 공간인데 이거는 어떻게 있는 거냐면 그 일단 G2는 오늘 자세히 설명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맥락만 설명드리자면 다음 것 같아요. 저희가 다변수 미적분학을 보통 가르치면 뭐가 들어오냐면 크로스 프로덕트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크로스 프로덕트에 여러 의미들이 있어요. 어떤 평행사 변형의 면적이니 뭐 어떤 두 벡터가 있으면 그거의 수직인 방향을 주니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있는데 보통 이 크로스 프로덕트를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정의만 가지고 보면 이게 R3에서만 정의가 된다. 라고 얘기하는 사실 아니에요. 사실 모든 n에서 사실은 정의가 되는데 이게 특정 성질을 만족하는 크로스 프로덕트는 사실 R3만 있는 게 아니라 R7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그 지지하는 기하를 G2 지오메트리라고 부르고 이 구조를 갖고 있는 매니폴드를 G2 매니폴드라고 불러서 이 히든 디멘전을 설명하는 기하적 구조는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3디멘전 칼라비아오 매니폴드 그리고 G2 매니폴드 이 두 가지가 있어서 수리물리랑 기하가 관계가 있다는 건 이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연구를 한다라는 의미에서는. 그래서 칼라비아오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G2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이 두 가지는 같이 한다기보다는 다 보통 같이 하는 라인들이 좀 많긴 한데 이게 사교계열 토대로 보통 같이 공부하는 라인들이 되긴 하는데 좀 어쨌든 달라요. 이것도 들어가면 다 각각의 우주적인 세계관이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우주 모델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공간의 모델로서 3디멘셔널 칼라비아오 매니폴드를 볼 때 첫 번째로 현재 시점에서 뭐가 문제냐면 첫 번째 현재 시점에서 분류가 끝나지 않았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복소수 기준으로 1차원, 2차원까지는 이제 인간이 분류하는 법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실수 기준으로 3차원, 4차원까지도 이걸 보통 저차원 이상수학이라고 불러서 분류하는 법을 대충 알거든요. 그런데 복소수를 기준으로 3차원에 대해서는 아직 분류가 안 끝나 있어요. 그래서 3디멘셔널 칼라비아오가 현재 알려져 있는 게 아마 10만 개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3디멘셔널 칼라비 야오가 답인지도 모르는데 왜냐하면 G2라는 다른 대체제가 있거든요. 이 둘 다 뭐가 답인지는 몰라요. 우리 시공간을 설명하는 모델로서 뭐가 적합하는데 둘 다 후보지. 타당한 후보지로 기본적으로 손꼽히는 약간 이제 그 가운데 있는데 기본적으로 3디멘션 칼라비아오에 대해서 아직도 분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작업이 한참이라고 보는 게 여러 개에서 맞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공간을 분류한다는 걸 어떤 관점으로 데리고 가냐면 그 공간 자체를 공부하는 것 자체가 너무 사실 애매한 말이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 살고 있는 놈들을 보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게 3디멘셔널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본적으로 끈이론의 맥락에서 끈이 그 스트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의가 리만 서비스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리만 서피스가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S2라고 하는 리만 서피스를 보통은 레셔널 커브라고 부르고요. 토로스라고 부르는 그 리만 서피스를 보통 일립트 커브라고 불러요. 그래서 칼라비아오 매니폴드 안에 이거 아직 모릅니다. 칼라비아오 매니폴드 안에 그 레셔널 커브나 일립틱 커브가 몇 개 돌아다니냐. 이게 기본적으로 이것들을 분류하는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아직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는 걸 수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미러 그 이제 보통 거울 대칭이라고 불러요. 미러 시미트리. 이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로샌디기 수학이 왜 중요하냐는 관련해서 여기까지 지금 얘기가 나온 건데 그 이게 물리학자들이 약을 빱니다. 한 7, 80년대 정도인데요. 어떤 약을 빠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칼라비 야오 3차원 다양체의 분류가 안 끝났다고 했지. 이미 그 중에서는 이미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는 것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이 어떤 레셔널 커브나 일리프트 커브를 카운팅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건 있으니까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알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부 그거를 조사하는 게 가능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물리학자들이 어떻게 약을 빠는가 보니까 그래서 이 개수들을 이미 알고 있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이미 답을 알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 칼라비아오 매니폴드랑 아무 상관이 없는 다른 칼라비아오 매니폴드로 가지고 가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함수를 해석적 함수, 어널리틱 펑션을 봐서 거기서 개수를 보니까 그 개수랑 이 커브의 개수가 같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특정 칼라비아 우리가 아는 거기서의 커브 카운팅에서 그 나온 개수가 다른 전혀 엄한 데의 다른 칼라비아 매니폴드의 어떤 해석적 함수의 그 어떤 테일러 전개를 해가지고 개수를 보니까요. 왜 받는지도 몰라요. 보니까 값이 같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 개소리지? 라는 게 이게 미러 시미트리의 현재까지의 사실 여전히 삽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값이 같다라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그 이제 그 UCSB에 있었을 때 이쪽으로 이제 일했던 사람 중에 대가 한 분이 이제 데이비드 모리슨인데 그 논문 80년대 논문 보통 이제 수학 논문 이런 식으로 안 쓰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드디어 미러 시미트리의 수학적 배경을 이해했다. 논문 첫 문단이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게 개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내일 이게 오르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봤냐면 그 어떤 화장실에서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주사위가 3이 나오면 투자하고 주사위가 4가 나오면 투자를 안 한대요. 근데 이게 100% 맞아요. 이게 뭔 개소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기존의 위상 수학의 관점으로 이게 그러니까 위상 공간이라는 관점에서는 이 기하적 구조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그로샌드기 약을 빤 게 중요한 라인이 되는데 리만이 공간에 대한 관점들을 여러 가지 구조를 끌어들인 거에서 그로샌딕과 셀은 아직도 살아계세요. 그 이제 거의 연세가 이제 100세 가까이 되셨을 텐데 그 이 두 분이 공간이라는 개념을 범주론이라는 걸로 카테고리라는 걸로 대상을 다 완전히 그냥 수학적 추상을 해놨거든요. 꼭 이런 모티베이션을 동기 어떤 목적으로 놓고 한 건 아닌데 그래서 지금 이 다른 두 개가 공간으로 등가로 보는 건 말이 안 되니 범주론적으로 등가로 될 거야. 이라는 거에서 그 공부하는 라인이 사교기예요. 그래서 이걸 보통 뭐 A 인피니트 카테고리 무슨 뭐 어떤 A 모델, B 모델 이런 것들이 수학적 정에서 보면 두 개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어떤 소위 말해서 심플렉틱 사이드, 무슨 뭐 컴플렉스 지오메트릭 사이드, 케일러 사이드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하는데 상관이 없는데 이 두 개가 범주론적으로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엄청 애매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뭐냐면 뭘 증명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관계는 있는데. 그러니까 엄청 애매모호한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도 여러 대가들이 계시고요. 사교계야 쪽으로는.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공간이 결국 다 공간이랑 상관이 있는데 설명하는 언어는 전부 다 그런 의미에서 범주론으로 설명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사교기하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대상이 거울 대칭에 해당하게 되는데 그 거울 대칭에 해당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과정들은 이런 이유에서 결과적으로 범주론적인 언어로 셋업이 되어지고 물론 도구적인 이유들도 있어요. 프리엠 무카이 트랜스폼이나 이 여러 이제 범주론적인 어떤 맥락에 들어오는 꼭 철학적인 이유만 있는 건 아니에요. 도구적인 이유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그 라인에서 공부하는 건 이게 왜 공간이야? 완전히 뭐 전혀 무슨 뭐 다른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그 단어들의 그 정의를 가지고 직관을 보시려고 하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라인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트라이앵글레이티드 카테고리 이런 말들을 이제 듣게 되면 뭔가 단어가 직관을 주고 그게 아니라 그게 어떤 구체어에서부터 나오는지에 대한 맥락을 전혀 모르면 그 정의는 완전 그냥 이미 딴 세계로 가 있는 정의가 이미 되어 있는 맥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형기하를 볼 때 그리고 대수기하 쪽도 기본적으로 이 라인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대수기하가 정수론이랑 섞이는 라인에서는 이 범주론적 라인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좀 버무리는 얘기들을 좀 정리해 주면 다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미분기하는 기본적으로 탄젠트 스페이스의 이너 프로덕트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그게 미분기하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기본적으로 복소기하를 토대로 해서 뭐랑 연결이 되어지냐면 대수기하랑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대수기하랑 연결이 되어지는 건 기본적으로 다항식의 해시팝 타입들을 본다라는 말로, 제가 왜 여기서 단어를 애매하게 타입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대수학 가름당 들어오신 분들은 뭔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타입이라는 말이 이게 정확하게 다항식이라는 말은 아니지 뭔가 관계가 있다. 약간 그런 센스고요. 그리고 대수기하랑 어떤 이제 그 사교기하가 같이 가는 라인에서 어떤 그 대수기하나 사교가 같이 가는 라인에서 범주론이 들어오고 그 범주론의 그 라인에서 정수론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 수 자체가 수론 자체가 이제 그 어떤 구조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공간으로 바라보면, 그래서 이거를 범주적으로 바라보는 게 저쪽 산술기하라고 하는 정수론의 어떤 기하적 구조를 보는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기준이. 그래서 보통 이제 수학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거면 이 셋 중에서 셋이라는 게 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수학 배웠던 수학이 어떻게 추상화가 되는지를 보던가, 아니면 리만의 수학의 그 안에서의 무언가를 하고 있던가, 아니면 그로샌딕의 수학 안에서 뭔가를 하고 있거나, 그리고 사형기하를 공부한다는 그 이 모든 거에 다 해당합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 어떤 이 안에서 기본적으로 대학원 때 공부가 설계되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떤 뭐 코스적으로 설계가 되면, 그러니까 설계가 될 수 있으면 너무 이제 행운인 상황이고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인스트럭터를 만났다는 거니까. 근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의 구체적인 것 들어가서 보면서 이 세관들을 좀 보면서 알아간다가 좀 더 정확하게 맞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의미에서는 셀렉션이 좀 필요한 면은 있습니다. 기준을 어떤 그 모든 걸 다 공부한다라고 하는 게 너무 공부할 양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 기본적인 어떤 그 부분에.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절대 이제 전문적인 수학자들 다 알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해나가면서 세계관들을 이해한다가 좀 더 맞는 그 결에 해당하게 돼요. 자, 그 기준에 대한 말씀을 한 가지 일단 드렸고요. 이제 디테일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좀 전달이 됐나요?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기약을 한다고 했을 때 갖고 있는 큰 그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계속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 것 같아요. 일단 배동성님의 질문으로 좀 돌아가고 싶은데, 먼저, 그, 기본적으로 리만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유클리드 공간이란 무엇이냐? 물론 벡터 공간입니다. 근데 유클리드 공간을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가우시안 커베이처가 0인 공간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R2로 생각할 때. 서피스가 있으면 서피스들 중에서 임의의 서피스, 사실 이거는 가우스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그 임의의 서피스들 중에서 R2란 무엇이냐? 물론 여기서 단순 연결 이런 말들을 좀 넣긴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우시안 커베이처가 0인 거가 사실은 R2의 if and only if 컨디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리만은 이거를 n차원으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 n차원 매니폴드 중에서 유클리드 공간이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의 답은 그 2차원 서브셋들을 바라볼 때, 정확한 워딩은 2차원 서브 매니폴드를 바라볼 때 이게 전부 다 가우시안 커베이처가 0이면 이거는 수학적으로 등가로 섹셔널 커베이처 0이란 말과 등가입니다. 그래서 그 n차원 공간을 바라볼 때 각각의 2차원 부분 공간들이 가우시안 공률이 0이면 이게 정확하게 공간이 유클리드 공간이라는 거랑 등가이다. 라는 게 기본적으로 리만 기하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를 말씀을 좀 드려놓고 배동 선생님의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다음 것 같아요. 왜 민코스키 스페이스 타임에서는 왜 기본적으로 어떤 한 방향이 뭔가가 좀 다르냐라는 게 기본적인 어떤 질문의 그 포인트에 해당하는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현재 이제 포뮬레이션 되어 있는 거는 총 4가지 이퀘이션은 포뮬레이션 되어 있죠. 헤비사이드 시절에는 사실은 10가지였어요.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한 거동을 다변수 비적분학으로 기술한 거가 맥스웰 방정식인데, 그 맥스웰 방정식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전기장에 대한 방정식이 2개, 자기장에 대한 방정식이 2개예요. 그래서 이거 2개에서 그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보통은 이걸 뭐 벡터 항등식이라고 부르면서 유도를 해가지고 하는 느낌이 되는데, 기본적인 직관은 뭐냐면 그 크로스 프로덕트를 2번 취한 게 라플라시안으로 기여한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일반적으로 되지는 않고 지금 이 맥스웰 방정식의 셋업에서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직관을 가시면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라플라시안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그레디언트의 다이버전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는 내가 갖고 있는 펑션인데 그 방향으로 바뀌는 게 그레디언트예요. 다이버전스는 그 벡터장의 원천을 추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플라시안은 그레디언트의 다이버전스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 방향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맥스웰 방정식은 사실은 어떤 걸 지칭하고 있는 거냐면,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한 이 어떤 원천이 시간에 대한 세컨드 데리버티브로 뜬다는 거거든요.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은. 그래서 이게 파동 방정식이 되어지고, 그런데 이 파동 방정식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어쨌거나 맥스웰 방정식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기술해야 되고 시간에 대한 변화를 기술해야 하므로, 그래서 변수는 적어도 R3를 기준으로 볼 때 R3가 꼭 R3 써야 되는 뜻은 아닌데 그냥 표준적인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X, Y, G, T인데
그걸 기준으로 전기장과 자기장을 기술해보면 이게 파동 방정식의 해가 되는데 그걸 기술해보면 이게 속도가 유한한 상수라는 결론을 얻게 돼요. 어떤 유전율 투가율에다가 루트 곱해가지고 뭐 분의 1한 거가 정확하게 사실 빛의 속도가 정확하게 되어져요. 이거 유도는 어디가나 널려 있고 그 어떤 뭐 요새는 뭐 챗 GPT한테 물어봐도 아마 다 줄 거예요. 이거 유도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왜 골 때리는 사실이냐면 이게 이미 X, Y, G, T에 대해서 이게 다 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이게 그 어떤 게 웃기는 거냐면 그 이게 웃기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었던 갈릴레이 변환이 허용되는 유클리드 공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이 있다는 거는 그 공간의 구조를 보존하는 그 어떤 함수들, 1대1 대응 함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좀 유식한 말로 말하면 뭐 오토몰피즘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아이소메트리라고 표현을 해도 그 지금 맥락에서 사실 등가가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기하적 구조를 보존하는 1대1 대응 함수를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유클리드 공간을 기본적으로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냐면 평행이동하면 우리는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대칭이동해도 우리는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회전이동을 해도 우리는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유식한 말로 갈릴레이 변환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혹은 유클리드 군에 의한 변환이라고 불러요. 왜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런 함수들의 모임이 기본적으로 군이 되고요. 그룹이 되고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결국에는 다 프로덕트를 보존하기 때문에 근데 맥스웰 방식은 어떤 골 때리는 상황이냐면 어떤 좌표계를 도입해도 빛의 상수 그 이제 전자기파의 속도가 상수해야 된다라는 이상한 결론을 이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상대 속도가 뭔가 이상하게 우리가 원래 생각하던 세계관에서 상대 속도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존하는 상대 속도가 언제나 바뀌지 않는 거를 보존하도록 변환을 하는 방식이 그게 로렌츠 변환,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렌츠 트랜스폼은 기본적으로 갈릴레이 변환과 달라요. 갈릴레이 변환은 상대 속도에 의한 이펙트가 고려가 되어야 그러니까 고려가 된다는 의미가 상대 속도에 저희가 다르게 봐야 되는데 로렌츠 변환은 어떤 그 계에서 바라보더라도 어떤 코르디네이션 시스템에서 바라보더라도 이게 빛의 속도가 바뀌지 않아야 된다는 거를 존중하는 방식이 로렌츠 변환이에요. 그래서 이 로렌츠 변환의 입장에서 시공간을 바라본 게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에요. 스페셜 렐러티비티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시공간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갈릴레이 변환을 따르는 시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시공간이라는 거는 로렌츠 변환을 가지고 바꿔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속도가 상수인 세계관에 살고 있어. 라는 거가 아인슈타인이 들어오면서 기본적으로 이 로렌츠 변환이 그 기하학적으로 했던 이 관찰들이 중요한 어떤 그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이라고 논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 시공간을 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 중력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관점에서는 중력을 논하기 위해서 이 중력을 벡터장으로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문제냐? 물리적으로 실측이 불가능해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이 어떤 기본적인 단위가 정말 천문학적인 단위에서의 어떤 물리적 실험을 세팅해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중력장이라고 하는 거를 테스트한다는 게 사실 엄청 애매한 말이에요. 물리적인 세계관에서.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여기서 어떤 생각의 패러다임을 넣은 거냐면 중력장 자체가 따로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고 애시당초 우리가 사는 시공간 자체가 그런 것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력장이 공간의 별개로 있는 걸로 생각하는 관점이 아니라 그게 기존의 관점. 중력장 자체가 애시당초 시공간에 편입되어 있는 대상 시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공간이 로렌츠 변환을 가지고 불변 시공간이라고 생각한 거에 기준이 민코스키 스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민코스키 스페이스 타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민코스키 스페이스 타임이라는 건 그냥 단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공간이라고 하는 대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할 때 그러면 갈릴레이 변환을 가지고 바뀌는 걸 생각하면 그 중에서 가우시안 곡률이 0인 게 우리가 생각하는 유클리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관점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갈릴레이 변환에서 불변이면서 가우시안 커베이처가 0인 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유클리드 공간이고 그 갈릴레이 변환과 호환되는 것으로서 가우시안 곡률이 양의 상수인 거가 스피어고요. 갈릴레이 변환과 호환되면서 그 뭐죠?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사실 리마니안 지오메트리라는 리마니안 매니폴드라는 말을 계속 사실 이제 이렇게 그냥 그 풀어서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호환되면서 가우시안 커베이처가 음의 상수인 경우를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공간에 대한 개념을 바꿔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갈릴레이 변환이 아니라 로렌츠 변환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을 도입하게 되면 여기서 로렌츠 변환을 기준으로 공간을 기술하게 되면 여기서 그 탄젠트 스페이스의 이너 프로덕트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여기서 타임 축에 해당하는 그 아이겐 밸류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로렌츠 변환에서 불변이 되도록 기술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정확하게는 로렌츠 변환에 의해서 그 이제 불변인 방식으로 공간을 기술해서 가우시안 커베이처가 0인 거에 그 답이 민코스키 스페이스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공간의 분류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위키피디아 페이지 선에서 민코스키 스페이스 타임의 정의를 보시면 물론 정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 빼기 t제곱은 0인 어떤 이런 어떤 특정 이제 하이퍼볼로이드 타입으로 뜬다라는 거는 이거는 결과적으로 셋 티어리틱한 디스크립션이고 실제로는 뭐가 있는 거냐면 로렌츠 변환을 어떤 이제 그 변환으로서 어떤 보존으로서 기하학적인 양들을 보존하는 것으로서 보게 될 때 여기서 가우시안 커베이처가 0이 되도록 하면 그 기준이 유클리드 공간이 아니라 민코스키 스페이스 타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을 찾은 거예요. 저희가 가우시안 커베이처가 0인 거의 대상이 유클리드 공간인 것처럼 근데 그때의 기준은 갈릴레이 변화예요. 근데 그 변환하는 기준을 로렌츠 변환, 즉 어떤 맥스웰 방정식을 서포트하는 걸로 시공에 대한 그러니까 개념을 바꿔서 그걸 가지고 똑같이 리만 기하의 생각을 따라서 그러면 커베이처가 0인 공간이 무엇이냐? 시공간의 커베이처가 0이라는 게 그거에 대응되는 걸 찾아보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게 민코스키 스페이스 타임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역시 로렌츠 세계관, 그 로렌츠 변환을 보존한 센스에서도 커베이처가 0이 아닌 것도 여전히 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렌츠 변환을 보존하는 방식으로서 논해지는 거에서 커베이처가 파지티브, 즉 스피어의 애널로그에 해당하는 게 뭐가 되냐면 이거를 데시탈 그 어떤 저 이제 한글로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데시탈 스페이스라고 보통 부르고요. 네거티브 커베이처에 해당하는 게 안티 데시탈, 반더시터를 뭐 시공간 이 정도로 호칭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각각의 이 어떤 정확하게 워딩은 스칼라 커베이처로 부르는 게 맞긴 한데 이제 그 공률들이 상수인 걸 가지고 역시 그거에 해당하는 로렌츠 매니폴드에 해당하는 그 어떤 그 분류들이 여전히 되어 있고 참고로 이것들도 실수 기준으로 보냐 복소수 기준으로 보냐 실수는 이제 없겠다. 여기서 이제 이 경우는 i가 들어가야 되겠다. 복소수 기준으로 보냐 4원수 기준으로 보냐 8원수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서 사실 다 각각 다 따로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어떤 복소수가 들어오는 맥락은 복소수 자체의 특수성이라기보다는 이 지금 아이겐 밸류가 하나가 부호가 마이너스인 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나은 방식의 허술을 도입하는 게 표현이 용이하기 때문인 맥락이 있고 그 맥락에서 민코스키 스페이스 타임도 4원수를 기준으로도 할 수 있고요. 8원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고요. 파지티브 커베이처나 네거티브 커베이처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여기서 기준은 로렌츠 변환이 기준이라는 것이고 로렌츠 변환은 맥스웰 방정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했던 웍 중에서 미완성, 그러니까 퍼블리시는 되어 있는데 그 어떤 웍 자체는 있었기 때문에 제가 했던 것 중에서 15차원 그 8원수 반더시터로 안티 데시탈 스페이스에 대해서 제가 했던 사실 연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완성되지 않은 웍이에요. 그래서 완성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좀 그쪽으로는 사실 오픈 퀘스천들 있어 여기서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나중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사실 설명을 해드릴 수도 사실은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가 이제 배동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기하적 기준은 그 어떤 타늘 스페이스의 이너 프로덕트를 모임 가지고 그걸 분류하는 거에서 그거에서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가우시안 커베이처인데 그 가우시안 커베이처가 0인 거를 가지고 유클리드 공간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그거는 갈릴레이 변환의 등가일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맥스웰 방정식을 그 어떤 지지하는 방식을 하려면 로렌츠 변환을 바꿔야 되는데 그 로렌츠 변환을 바꾸는 가운데 이 프레임워크를 적용해야 되면 이너 프로덕트가 파지티브 아이겐 밸류가 아니라 하나가 반드시 사인이 바뀌어야 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커베이처가 제로인 걸 기술하면 그거에 대응하는 공간이 민코스키 스페이스 타임이 되고 그리고 그 기준에서 커베이처를 바꾸게 되면 파지티브 커베이처가 데시탈 스페이스 타임 그리고 네거티브 커베이처 안티 데시탈 스페이스 타임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이것들은 각각 또 복소수뿐만 아니라 4원수랑 8원수에 대해서도 사실은 다 논할 수 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아니면 이제 김민희 선생님 얘기를 좀 해야 돼가지고 좀 여기까지 좀 말씀 좀 드리고요. 피곤하시면 다음에 더 말씀드리고. 너무 많죠. 제가 지금 드린 정보가 이것저것. 제가 슬랙에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너무 단편적으로 얘기하기 너무 힘들어서. 네, 일단 정보가 많기도 해서 한 또 네, 돌려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일단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김민희 선생님 질문도 사실 이게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어, 오늘 할까요? 다음에 할까요? 저는 괜찮거든요. 너무 투마치 토커 느낌이어서. 김민기 선생님 어떻게 네, 저도 좋습니다. 뭐,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내가 더 필요하면 요청에 따라서 더 풀어서 설명해드릴 생각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질문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용기하 라인을 안 따라가시는 분들 이게 뭔 소리야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걸 제가 염두에 놓고 이거를 중고등학교 수학의 입장에서 지금 김민희 선생님의 제가 질문을 좀 해석을 좀
해드려 볼게요. 어떤 거를 기본적으로 보시면 좋냐면 그 기본적으로 일단 그 김인승의 수학적인 답을 먼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보는 거는 이게 독일인들은 발음을 무슨 바카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고 뭐 바카렉, 베카렉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발음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케일리 베카렉 티어럼의 애플리케이션 그냥 이 어떤 위키페이지를 보시면 그냥 표준적인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거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으로서 파스칼 정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파스칼 정리의 특수한 경우로서 파푸스 정리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얘기를 좀 나눠보자면 일단 이제 크레딧 그 케일리 베케르 티어럼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베케르 티어럼을 부르는 게 맞고요. 그 케일리는 사실 포뮬레이션 했다가 맞고 사실 증명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제 베케르이 조금 더 일반적인 거를 포함해서 이제 정확한 증명을 줬다가 사실 크레딧의 의미에서는 맞고 그 대수기하 계통을 공부하려면 이 정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정리에 해당하고 이게 혹시나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이제 리만의 복수해석 라인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디바이저의 리니어 시스템의 어떤 펜슬에 대한 얘기가 사실 이 베케르 티어럼의 사실은 이야기예요. 아마 테렌스 타우도 이거에 대해서 해놓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제가 검색을 해가지고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타우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여기다가 올려드릴게요. 이게 어떤 분야의 그냥 어떤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거 읽으라고 보여드린 건 아니고 이게 어떤 센스에서 제가 공유해드린 거냐면 이게 어떤 그 꽤 중요한 어떤 정리이다 정도의 결에서 보시면 되고 이해 안 되시면 그런가 보다 하고 치우시면 됩니다. 적어놓은 사람이 잘 몰라가지고 지금 그 어떤 이해하기 어려운 면도 있어요.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가 1차원 대상 직선. 이거를 방정식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 정확하게는 다항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다항식 입장에서는 차수가 1차. 이게 어떤 리니어죠. 동의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2차 곡선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게 코닉 섹션이라고 저희가 이때까지 호칭했던 거예요. 그래서 2차 곡선들, 느낌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차가 이렇게 그림들 그렸던 거 다 기억나시죠? 저희가 먼저 이거 포물선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3차, 4차 이런 그림들을 그려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인 질문들이 뭐가 되냐면 이 대상들이 예를 들어 그 두 가지가 질문이요. 직선을 보십시오. 직선은 몇 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두 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동의하시죠? 두 직선은 몇 점에서 만납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사용기하가 그려드려집니다. 말이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 안 만나는 거 아니냐라는 건 사형기하의 관점이 아닙니다. 이해가시죠? 이거를 사형 평면에서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것도 만납니다. 이제 이 말 별 거부감 없으시죠? 마찬가지로 2차 곡선이라고 하는 이 모든 대상들도 이걸 포물선을 생각하시든 쌍곡선을 생각하시든 어떤 타원을 생각하시든지 간에 이거를 정확하게는 사형 평면에서의 그 변환 을 하게 되면 이것들은 전부 다 이런 타원으로 언제나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합동이라는 뜻입니다. 사형 평면을 바꾸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사형 평면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3x3 매트릭스, 제널 리니어 그룹의 그 매트릭스로 보든 뭐 사실 오버시에서 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면 이것들을 전부 다 타원으로 생각하시면 타원 두 개는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타원 두 개 대충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가 요거가 있고 다른 게 요런 게 있으면 네 점에서 만나죠. 혹시 전달이 되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차 다항식의 경우에는 질문이 두 가지. 몇 점이 1차 다항식을 결정하느냐? 1차 다항식이 만나서 몇 점에서 만나느냐? 라는 질문 두 가지가 있고요. 2차 곡선이 주어져 있으면 2차 곡선이 몇 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아마 5점일 거예요. 몇 점에서 결정되느냐가 5점일 거고요. 말 이해가시죠? 5점이 정해지면 그 5점을 통과하는 2차 곡선이 유일하게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그 뜻이고 2차 곡선 두 개가 만나는 거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제너릭 포지션이라고 부르는 게 맞긴 한데 4점에서 만납니다. 사형 기하의 센스에서 말이 이해가시죠? 예를 들어서 그림 이렇게 생기면 한 점 아니냐? 이렇게 원 하나 있고 안에 있으면 안 만나는 거 아니야? 이것들은 전부 다 평행선을 생각하는 같은 관점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2차 곡선은 점 5개에서 결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2차 곡선 두 개는 4점에서 만납니다. 이해가시죠? 여기서 물론 4점이라는 건 중근이나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센스입니다. 그리고 사실 정확하게는 알제브레 클로즈 필드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굳이 드린다고 하면 왜냐하면 이것가 결국에는 네. 그러면 이거를 큐빅으로 확장하면 그래서 코닉 케이스가 2차 곡선, 큐빅 3차 곡선으로 확장하면 3차 곡선은 굉장히 재밌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놈만 굉장히 재밌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자, 이 방금 했던 질문 두 가지를 다 해볼게요. 그러면 3차 곡선은 말 이해가죠? 3차입니다 이번엔. 3차 곡선은 점 몇 개에서 결정이 되느냐? 1번 질문. 그리고 2번 질문. 3차 곡선 두 개는 몇 점에서 만나느냐? 이게 케일레 베카레 티어럼이거든요. 이게 몇 점에 났냐면 저 지금 제가 위키페이지 보여드린 걸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거 이제 보시면 제가 이거 화면 공유를 하고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관점에서 보셔야 재밌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3차식인 건 다 대충 동의가 되시죠? 대충 동의가 되시죠? 이거 몇 점에서 결정이 되냐면요. 9점에서 결정이 돼요. 이저 지금 참고로 이 교점들을 세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나오잖아요. 그래서 3차 곡선의 경우에는 점 9개가 정해지면 곡선이 유일하게 결정. 유일하게라는 말이 사실 틀린 말이죠. 어쨌거나 점 9개가 사실은 점을 이 3차 곡선 하나 결정하는데 지금 이 정리가 뭐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냐면 이게 어떤 의미로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 의미로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 그림을 보는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지금 3차는 3차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제네릭한 3차예요. 이거 그림 다 동의하시죠?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익숙하게 그렸던 그거예요. 그런데 어떤 건 3차냐면 타워는 몇 차예요? 그 타워는 2차죠. 코닉은 2차예요. 코닉에다가 1차식을 하나 더 곱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도 3차예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생긴 것도 사용 평면에서는 3차로 봐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이게 두 개가 독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우리가 특정 단면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럼 마찬가지로 모두 3차냐면 직선 3개도 3차입니다. 디그리가 3가 되니까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지금 3차라는 걸 이 세 가지 타입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 개 생긴 거. 이것들이 다 3차예요. 말 혹시 납득이 가셨나요? 여기까지를 염두에 두시고 이 그림을 다시 보십시오. 여기까지를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얘 3차죠. 당연히. 그러면 이 파란색 선도 큐빅 한 개인 거예요. 이 빨간색 선도 큐빅 한 개인 거예요. 이 정리가 말하는 거는 이제 그 심상이랑 이 그림이랑 대조하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아요. 두 큐빅은 9점에서 만나는데 이 9점은 반드시 뭐랑도 만나면 다른 큐빅 하나랑도 반드시 만납니다. 그래서 큐빅 두 개가 9점에서 만나는데요. 이 9점에서 다른 큐빅 하나도 반드시 더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바카라 티어럼이에요. 그래서 베카라 티어럼의 애플리케이션으로서 파스칼 티어럼이랑 파푸스 티어럼이 나오는 것인데 기본적인 결은 뭐냐면 큐빅 두 개가 9점에서 만나면 그 9점에서 만나는 또 다른 큐빅이 반드시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저게 저 베카라 티어럼의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형기하의 관점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 직선 세 개인데 이게 무슨 그 3차식이라는 거야 라는 게 납득이 안 가는 라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다 끊어져 있는 선들 아니야? 아니에요. 사형평면에서는 이어져 있는 거예요. 혹시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이해가 되나요? 평행선 두 개가 이어져 있다는 그 관점 하에서만 말이 되는 걸로 보죠. 이 단면에 그림으로 해석하시면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파스칼 티어럼과 파푸스 티어럼은 이 관점에서 해석하면 그러면 의미가 굉장히 명확해져요. 어떤 거를 보실 수가 있냐면 이제 보여드리면 그 이제 그림을 이제 같이 좀 관망을 좀 해보죠. 그러면 당연히 그 파스칼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을 텐데 이걸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게 타원이니까 이거 뭐예요? 코닉이에요. 2차. 이해 가시죠? 이게 2차. 자, 그러면 이제 2차니까 여기서 지금 점이 6개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점 9개가 그 큐빅을 결정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지금 얘는 점이 지금 여기서 3개를, 6개를 좀 찍은 거고, 그 참고로 이것도 마음속으로 같이 생각하십시오. 얘도 지금 보면 이거 지금 직선 2개니까 몇 차예요? 2차예요. 말 이해 가시죠? 사형기하의 입장에서는 2차예요. 그러면 여기서 점이 총 6개가 있죠. 이해 가시죠? 그런 의미에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형평면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코닉으로 보는 거에서 다 사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걸 뭐 디제네럴 케이스라고, 그러니까 제네럴 케이스라고 부르든 뭐든 그건 사실 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점을 9개를 만들어야지 큐빅을 결정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거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든다. 이런 어떤 스테이트먼트 말고 그냥 그림으로써 점 3개를 더 추가합시다. 점을 9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 지금 3개를 통과하는 이 선을 추가시키면 이 코닉과, 이해 가시죠? 이 코닉과 이놈까지 해가지고 큐빅 하나가 있는 겁니다. 관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베카라 티어럼에 따르면 큐빅 두 개가 9점에서 만나면 그 9점을 통과하는 다른 큐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 물론 지금 이게 뭐 헥사곤이야. 이것도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헥사곤으로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어떻게 봐야 되냐면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큐빅을 하나 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큐빅 두 개가 오버랩이 9점에서 있으면 그 9점에서 오버랩이 있는 다른 큐빅이 더 있다라는 거에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이 그림을 관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지금 이제 이 요상한 선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들을 가지고 찾아야 되는 것은 큐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이 역시 납득이 가셨나요? 그러면 혹시 큐빅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여기서? 뭐 사실 많은데.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커서 보이시죠? 이놈, 하나, 선 하나, 이놈,
선 두 개, 이놈. 그럼 라인이 세 개죠. 그러면 이놈, 이놈, 이놈을 가지고 만든 큐빅. 그 놈과 혹시 큐빅 하나 더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제가 만든 거는 요거. 뭐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거를 주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가 맞지? 저 오랜만에 좀 보려니까 헷갈리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나머지 지금 큐빅이 지금 제가 고른 요 놈 말고 잠시만요. 제가 지금 고른 게 요 놈을 골랐어요. BAFE로 해도 되나요? B A FE. F B A F 예 그걸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베카라 티어럼을 만족하는 놈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9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를 이 세 점이 한 점에서 한 직선에서 만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파푸스 정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김민희 선생님께서 꼬이시는 게 어떤 거냐면 이 그림을 이제 어떤 듀얼리티를 가지고 옮겼을 때 이 그림으로 보려고 하니까 이게 사형 기하의 그림을 그렇게 보려고 하니까 꼬이는 거예요. 그 특정 단면을 가지고 보는 그림이니까요. 그게 아니라 이 지금 정리 입장에서 지금 여기서 어떤 두 큐빅을 가지고 나머지가 만나는 거냐의 관점에서 보시면 그게 아마 보이실 거고요. 기본적인 관점이요. 그 관점 이해가시죠?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얘기로 거기까지만 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허수근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알제브레 클로즈드 필드 복소수에서 하는 거라고 보셔야지만 지금 말한 게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그래서 사실은 RP2가 아니라 저 지금 논한 것들을 자세히 보시면 그 K라는 알제브레 클로즈드 필드를 가지고 뭐 KPN, KP2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다 보는 그림들은 CP2에서 봐야지만 맞는 그림들이고요. 한 가지 중요한 어떤 거가 왜냐면 이게 그 배수 정리를 써야 돼서 그래요. 배수 정리가 먹히는 게 알제브레 클로즈드 필드를 걸어야 돼서 그렇고 사실은 저것들은 고전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여전히 대수기하라는 사람들한테 계속 그 연구가 되어지는 라인이어서 지금 저희가 보는 것들은 그 나중에 이 어떤 대수 쪽의 랭귀지나 복수 해석적인 랭귀지가 세다이 되면 지금 저희가 보는 대상들은 벡터번들의 마줄의 섹션이에요. 지금 저희가 보는 것들은. 그래서 그 자체들을 사실 바꾸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 지금 보는 것들은 가장 쉬운 상황이에요. 그냥 단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컴팩트 오리엔터블 서피스라고 부를 때 그게 그냥 상황이 쉬우니까 많은 게 되는 것처럼 지금 저기서 이거를 대수적으로 포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는 어떤 특정 어떤 이제 링과 마줄의 랭귀지로 다 셋업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저 지금 그 베케럴 티어럼은 사실 어떤 그냥 윙의 스트럭처를 사실 주는 거냐면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 기준은 뭐 아이젠버드의 어떤 그 책들이나 이런 거 보면 다그골 이게 스펠링이 뭐더라? 골센 제가 헷갈리는데 아 이거 이름이 뭐더라? Kelly Backrack too. You fix some number. 제가 한 가지 실즈메드 고렌스타인 링이구나. 맞다. 지금 저 베카럴 티어럼에 해당하는 대수적 구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게 추상학으로 어디까지 가냐면요. 여기까지 가요. 사실 이게 진짜 정체예요. 그래서 이 정의를 놓고 보면 이게 뭔 개소리냐 싶은 그 라인이 되거든요. 이게 저 정리의 진짜 뜻이. 그래서 이 라인에서 어떤 이제 그 푸시하는 방향에서 오늘날도 연구가 되어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봤던 거는 그냥 요 세팅에서 사실 보고 있었던 거고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까지는 알려져 있어요. 참고로. 그래서 요런 것들은 그래서 지금 공부가 좀 갈리게 되는데 오늘 마지막 얘기로 드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배동훈 선생님께서 하신 질문의 그 기본적인 결은 약간 미분기하 쪽의 결이에요. 그래서 미분기하 쪽의 결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들은 수학적 도구로는 다변수 해석학과 선행대수학이에요. 그리고 다변수 해석학과 해석학을 가지고 이제 쉐입에 대한 것들을 포뮬레이션 하면 이게 미분 방정식으로 바뀝니다. 편미분 방정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기본적으로 맥스웰 방정식을 논하는 게 파동 방정식이라 하는 편미분 방정식을 논하는 그 라인에서 거기서 선형대수를 가지고 로렌츠 변은 아마 이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논하는 그 라인들이 되어지는 게 수학적으로 가는 라인이 되고요. 지금 김민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형기하의 그 라인들은 가완대수랑 호몰로지 대수가 기본적인 도구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다 지금 저희가 이제 대수학의 아름다움 시간에서 얘기하고 있는 쉬프를 가지고 쉬프를 가지고 스톡을 만들고 그 스톡을 가지고 호몰로지를 가지고 이그젝트 시퀀스를 만드는 관점으로 완전히 대수적으로 다 사실은 바뀌는 데이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구가 완전히 달라요.
하지만 이 도구가 다르다는 게 어떤 그 세계관 두 개가 이질적이라는 거가 아니라 그 추상화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어서 물론 사용기하 자체도 미분기하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분기하 쪽에서도 이제 리만의 어떤 복수 해석 라인을 가지고 이런 대수적인 걸로도 갈 수 있어요. 이것들은 굉장히 좀 어떤 큰 어떤 이제 자유도를 갖고 있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가야 되는 거는 그 컴팩트 오리엔티블 그러니까 이제 리만 서피스가 가장 표준적인 기준이 되어 지고 제가 보통 이제 권하는 것들은 이 어떤 랭귀지가 셋업하는 과정에서 이 모든 언어를 공부하겠다고 가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렇게 배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구체적으로 보는 가운데 그 어떤 인류가 다 있는 것까지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하나라도 구체적으로 보면서 이제 논문들을 찾아보는 선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거기서 벽돌을 하나 더 쌓으려는 게 꼭 어떤 연구자로 가기 위한 그런 거라요. 그 문제들을 고민해 보면서 비로소 이런 세계관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는 게 맞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모든 지식들 다 흡수함으로써가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도구적으로는 그렇게 갈리는 라인들이 됩니다. 네, 오늘 뭐 요 정도 설명해 드리면 어떨까 싶고요. 혹시 질문이나 감상이나 코멘트 있으면 그리고 투마치 토크로 떠든 것도 좀 죄송스럽긴 하고 네. 아 그리고 사형평면과 그 어떤 그 거리에 대한 얘기도 그 얘기도 할 얘기가 좀 한 세월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좀 맥락을 봐가지고 말씀 좀 드릴게요. 하실 얘기 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뭐 나중에 공부하다가 한 번 더 네,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사실은 제 질문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또 아주 많은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대수학의 아름다움에도 이제 참가하고 있는데 뭔가 그쪽과 관련된 얘기가 조금씩 이제 들릴 때마다 사실은 조금 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같은 대상을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조금 계속 두고 한번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오늘은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